석탄기의 대표적인 곤충 중에 왕잠자리, 메가네우라라고 부르는, 메가라는 게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잠자리는 날개를 핀 길이가 한 80cm까지도 되었다고 해요. 특히 그래서 이제 포켓몬 때문에 이제 고생물학자들이 고생하는 게, 진화라는 게 그렇게 내가 있는 상태에서 짠 하고 바뀌는 거라고 오해해버리거든요. 그런 변신을 하는 게 진화가 아니고, 그 결과 일반적인 자연에서의 생물들의 멸종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현생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네, 저는 지금 그레디언트라는 회사에서 과학 영상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아이들이나 성인들을 위한 공룡이나 화석에 관련된 강연들을 많이 해왔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는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께서 제안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과학자들이 무료로 과학 강연을 하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미래의 과학자인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과학 강연 행사를 매년 참여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강연들 중에 하나로 공룡똥은 무슨 냄새가 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냈던 강연 내용으로 책을 같이 쓰게 되어서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구 나이는 한 46억 년 정도 된다고 말을 하죠. 그 중에 가장 큰 분류는 이연이라고 해요. 이연은 은생이연과 현생이연으로 나뉩니다. 은생이라는 건 생물이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시대예요.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여. 왜냐하면 너무 작다든가 말랑말랑한 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46억 년 전부터 5억 7천만 년 전까지예요. 그때까지가 고생대 이전입니다. 그리고 고생대를 포함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죠. 이거는 오래돼서 고생대, 새거다 신생대, 가운데 꼈다 중생대예요. 고생대의 시작은 캄브리아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은생이연을 편하게 부를 때에는 캄브리아기 이전이라고 해서 프리캄브리안이라고도 불러요. 선캄브리아기라고 우리말로도 쓰고요. 그래서 고생대 시작인 캄브리아기 이전을 은생이연, 그 이유를 현생이연이라고 나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해서 페름기까지 이렇게 기로 나뉩니다. 또 나누면 세로도 나눌 수 있고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걸 지질시대라고 하고요. 이 분류 자체가 화석으로 하는 분류입니다. 46억 년 전, 5억 7천만 년 전 하는 것들은 암석의 연대 측정을 통해서 알아낸 숫자이지만 고생대가 시작하는 거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삼엽충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화석이 잘 안 보이다가 삼엽충이라는 껍질을 갖는 눈에 잘 띄는 화석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부터를 고생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고생대가 쫙 진행하다가 삼엽충이 모두 사라지는 시기를 중생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공룡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공룡이 잘 살다가 모두 멸종한 게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층에서, 그 앞뒤 지층에서 연대 측정 가능한 암석들에 대한 측정을 해보니까 그게 5억 7천만 년 전, 아니면 2억 2,500만 년 전, 6,500만 년 전, 이런 식의 숫자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화석의 출현과 멸종을 통해서 아는 걸 상대 연령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암석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숫자들을 절대 연령이라고 불러서 그 두 개를 같이 활용하는 게 우리가 보는 지질 시대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캄브리아기란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영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 동네 부족 이름이기도 하죠. 데본이라는 것도 그 동네 이름이에요. 데본셔라는 영국 지명. 왜 영국을 자꾸 얘기하냐면 상대적으로 지질학이 출발했던 게 유럽의 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심심하니까 호기심 어린 곳들로 관찰하다가 생긴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유럽의 과학이 출발하던 시기에 붙은 이름들이 또 많고요. 또 고생대에 있는 지명 중에라면 페름기, 또 이제 유럽의 러시아 쪽에 가까이의 지명이라고 할 수 있죠. 석탄기 들어보셨죠? 동네 이름일 리는 없죠? 이거는 석탄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서 그렇게 불렀어요. 석탄기에는 왜 석탄이 생겼을까? 나무가 출현한 다음에 그 나무를 먹는 박테리아, 즉 나무가 썩어야 되잖아, 죽은 다음에. 그래야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박테리아가 그때 석탄기까지는 아직 없었어요. 그럼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잘 보존된 거야. 썩어 없어지지 않고. 그게 눌려서 석탄이 된 거예요. 그 뒤에 나무를 먹는 박테리아들이 생긴 이후에는 다 이제 부패를 시켜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후에도 드물게 석탄이 나오긴 하지만 석탄기에 나오는 것처럼 풍부한 석탄이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타임머신을 타고 만화 같은 데서 표현을 하죠. 캄브리아기의 지구에 우리가 떨어졌다면 우선은 매우 황량한 곳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육지에 있다면 어떤 생물도 볼 수 없어요. 캄브리아기에는 바다에만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왜 바다에만 살았느냐? 육지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오존층 때문이었어요.
오존층이 없을 때에는 생물이 육지에선 살 수 없죠. 자외선 맞으면 우리 그 피부 암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생물에겐 유해한 자외선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컵소독기에 자외선 등을 넣잖아요. 세균이 죽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존층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남조류라고도 부르는 시아노박테리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거를 검색해보면 우리가 이미지로 많이 볼 수 있는 건 어항의 이끼입니다. 그러니까 물때라고 부르는 거 있죠. 실제 이끼는 아니고요. 그건 박테리아들이 뭉쳐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지구에 가장 먼저 출현했던 광합성을 하는 생물 중에 하나였어요.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광합성 작용을 하기 전까지는 지구에는 산소가 있긴 있었는데 돌에만 있었어요. 물속에도 없고 공기 중에도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생물들은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들이 아니라 다른 성분들을 이용해서 살던 소위 혐기성 생물이라고 부르는 생물들이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산소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원시 바닷속에 있던 철들을 모두 산화시켜요.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철들을 산소가 결합해서 녹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라앉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철광석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 속에 더 이상 철이 없으니까 산화시킬 게 없어.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산소가 자꾸 쌓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산소라는 건 생물들에게는 유해한 원소죠. 산화되면 안 되잖아요. 불탄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 활성산소가 많으면 그 노화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있던 산소가 그 당시에 원시 생물들이랑 만나니까 자꾸 죽어요.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지. 껍질이 생겼어요. 그게 삼엽충인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생물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그런 단단한 껍질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런 다음에 살다 보니 내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대사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것들로 산소가 쓸만한 거죠. 그러니 보호는 했지만 내가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데는 아주 좋은 거야. 연비가 제일 좋아요. 다른 황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로도 소화를 시켜왔지만 걔네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각자 먹고 살 길들을 찾아가며 다양한 생물들로 진화하는 그 시기를 저희는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라고 불러요. 일종의 선택압, 압력을 주면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막 버티면서 변하는 것, 그런 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껍질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렇게 에너지를 얻는 방식도 바뀌고 다양하게 변하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생물들의 종류들은 캄브리아기에 다 만들어졌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때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번성을 했다. 하지만 아직 그때까지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생물이 만들려다가도 죽고 만들려다가도 죽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들 그 생명의 기원이 바다라는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알고 보면 초기 지구에서 생명이 태동할 때에는 자외선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바다에서 생명이 기원되었고 나중에 오존층까지 만들어진 이후에 육지도 자외선이 별로 안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육상 생물들이 나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나무하고 상어가 나온 시기라고 보면 어떤 게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어가 더 먼저 태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캄브리아기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아마 작은 건 뭐 1, 2cm밖에 안 되지만 큰 거는 수십 cm나 되는 커다란 삼엽충들이 해저를 막 드글드글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삼엽충을 잡아먹던 생물이 있었으니 이름이 아노말로 카리스라고 부르는, 아노말로라는 게 이상하다는 뜻이고요. 카리스가 새우란 뜻이어서 새우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이상하게 생긴 삼엽충을 잡아먹던 생물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고, 또 완족류라고 부르는 조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살았어요. 완족이라는 거는 완자는 완장할 때 완이에요. 팔완자. 그런데 그 다리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조개는 양쪽이 대칭으로 생긴 껍질을 갖잖아요. 근데 완족류는 이쪽을 덮었어요. 한쪽이 더 큰 껍질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서 조개랑 비슷해 보이지만 분류는 다르게 하는 그런 생물인데, 이런 것들이 살고 있었고 이런 정도 바닷속의 모습이니까 웬만하면 들어가고 싶진 않은 곳이었을 것 같아요. 오르도비스기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마지막 5번째 대멸종은 아마도 운석 충돌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전 지구적으로 뭔가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켜야 대멸종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르도비스기의 대멸종은 아마도 그 빙하기가 찾아오고 그 이후에 또 온도 변화가 갑자기 생겨서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화산 폭발 같은 것들도 큰 원인으로 보고는 있어요.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잠깐은 뜨거워지겠지만 사실은 거기서 만들어진 화산재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게 뭐 수킬로 이상 올라가서 대기권을 다 가리게 되면서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들 중에는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온실가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추워져서 온도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들이 계속 지구의 온도를 높여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해요. 그런 식의 변화가 갑자기 생기면 그거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이 죽게 되는 거죠. 게다가 바닷속에서라면 그런 가스들이 반응을 해서 바닷물을 산성화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이 죽을 수 있을 거고, 그 조개 껍질을 생각해 보시면 그 조개 껍질은 방해석이라는 광물로 돼 있어요. 그 방해석이 모여 있으면 석회암이라고 부르고,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으면은 석회 동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회 동굴을 만드는 건 지하수가 산성화되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뿌리 쪽에서 반응한 결과로 물이 산성화되면 그게 석회암을 녹이죠. 마찬가지로 고생대 산성화된 바닷속에 살던 조개들은 자기 껍질을 잃고 죽게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 식의 환경 변화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걔네들이 먹던 애들이 살 수 없게 되고, 그런 식의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한 생물들이 멸종하는 게 바로 그 시대의 대멸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 현상인 거면 거기에서만 멸종하고 말았을 테지만, 그렇게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한 전지구적인 환경 변화들 같은 게 일어나면 그때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촉발시키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을 6번째 대멸종의 시기라고도 부르고 있고, 또 인간이 하고 있는 역할들 중에 지금 기후 위기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식의 지구의 온도를 자연에서 일어난 지금까지의 지질 시대 동안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고, 그 결과 일반적인 자연에서의 생물들의 멸종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현생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6번째 대멸종 시기, 그리고 인간에 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류세라고도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석탄기의 대표적인 곤충 중에 왕잠자리, 메가네우라라고 부르는, 메가라는 게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잠자리는 날개를 핀 길이가 한 80cm까지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 커다란 생물이 날 수 있으려면 효율이 되게 좋아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에너지를 얻으려면 그 호흡을 잘해야 될 텐데, 커질수록 효율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거꾸로 산소 농도가 지금은 21%쯤 되는데 그때는 30%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조금만 쉬어도 산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커다란 곤충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지네 같은 다지류 동물 중에는 2m가 넘는, 그때로 갔어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커다란 곤충들이 살 수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더 커질 수는 없어요. 예전의 무슨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커다란 곤충들이 수십 메타짜리 나왔었다지만, 곤충들은 외골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뼈가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몸집이 커지게 되면 껍질도 같이 비례해서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커다란 곤충들은 자기 몸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져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긴 있었고, 게다가 지금은 산소 농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다시 그런 커다란 생물들이 살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폐렴기라는 게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이니까 그때가 정말 시대를 구분할 정도로 대규모의 멸종이 일어나서 90%가 훌쩍 넘는 생물들이 멸종한 시기라고 합니다. 아까도 멸종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대규모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라면 아마도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시기에 생물들이 멸종해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멸종이라는 건 연쇄적인 작용으로 그렇게 그 화산 폭발로 일어난 화산재, 온실가스 등등이 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제 환경들을 아주 급격하게 바꿨다. 급격한 속도가 며칠만이 아니고요, 수십만 년 단위예요. 싹 다 멸종하는 게 그냥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영향으로의 환경 변화가 일어날 만큼의 전지구적인 활동이 수십만 년 동안 일어나니까 그 영향이 쌓이고 쌓여서 임계점을 넘으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이 멸종하는 거라고 봐야지, 이게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막 바뀌기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포켓몬 때문에 이제 고생물학자들이 고생하는 게, 진화라는 게 그렇게 내가 있는 상태에서 짠 하고 바뀌는 거라고 오해해버리거든요. 그런 변신을 하는 게 진화가 아니고 세대를 거쳐가면서 바뀌는 거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백악기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멸종이라는 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지질학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생물들은 대부분 자기가 처한 환경에 자신을 맞춤으로써 진화하는 생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기에 맞춰서 주변 환경을 바꾸는 생물이라는 면이
지금까지의 그 지질학적 시간의 생물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해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꿨기 때문에 그 바꾸는 과정에서 그걸 적응 못하는 다른 생물들이 멸종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태학적 지위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 지위가 모두 다 이제 빈 땅이 된 거예요. 요즘 블루오션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 새로운 터전이 생긴 거지. 거기에 나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가 대부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살아남았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막 환경이 변했는데 깊은 바다에 사는 동물이라서 큰 영향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 아니면 겉에가 아니라 땅 속에 사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 종류는 작은 생물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애들이 살아남았다가 이제 나를 잡아먹을 애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했을 상황이었어야 될 거고 아마도 가급적이면 좀 작은 생물들이 유리했지 않았을까 싶고 어쨌든 살아남아서 이제 유리한 환경을 차지한 생물들은 번성할 기회를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더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큰 사이즈로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